남편 떠난 지 벌써 5년째. 아들 집으로 들어올 때만 해도 이게 효도라 생각했다. 엄마, 이제 혼자 계시지 말고 우리랑 같이 살아요. 그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다. 그런데 따뜻함은 금세 식었다. 같은 집에 살아도 밥 냄새가 다르고 말투가 달랐다. 며느리는 점점 눈치를 주었고 나는 그 눈치를 모른 척했다. 그래야 가족이라 생각했으니까. 하지만 그날 아침 그 말 한마디가 나를 작게 만들었다. 어머니, 김치찌개 또 하셨어요? 응. 어제보다 맛 좀 낼라 했지. 요즘 냄새가 너무 심해요. 아들 회사 갈 때 옷에 냄새 뵐까봐. 아, 그랬구나. 미안하다. 내가 창문 좀 열게. 괜찮아요. 그냥 내일은 된장국 같은 거 해주세요. 아, 그랬구나. 그래. 알았어. 된장국은 싱겁게 끓일게. 아, 그리고 반찬도 좀 줄이세요. 냉장고 꽉 찼어요. 응. 내가 그랬구나. 네, 요즘 전기세도 많이 나와서요. 그래. 내가 조심할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니, 나도. 그냥 밥 좀 해 먹으려 한 건데. 가족끼리 밥 먹는 게 이렇게 힘들 줄 몰랐다. 예전엔 웃으면서 더 먹어라, 덜 짜게 해줄게 하던 내가 이제는 밥 한 숟가락 뜨는 것도 눈치가 보였다. 며느리는 말이 없고 아들은 고개를 숙였다. 밥상 위엔 반찬이 가득했지만 말은 단 한 조각도 오가지 않았다. 식탁은 따뜻해야 하는데 우리 집 식탁은 냉장고보다 더 차가웠다. 가족이라 믿었지만 그 자리에서 나는 손님 같았다. 손님이라도 웃어야 예의인데 그날은 웃음조차 나오지 않았다. 영호야, 회사 일은 좀 어때? 그냥 그래요. 힘든 건 다 그래요. 회사도 집도. 정희야, 많이 바쁘지? 네,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요즘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그래도 밥은 잘 챙겨 먹어야지. 저야 괜찮아요. 어머니도 건강 관리 잘하세요. 응. 병원 다녀왔어. 혈압약은 조금 줄였대. 또 병원이요? 어머니 요즘 병원비 너무 자주 나가요. 정이야, 그냥 넘어가. 아니,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 내가 조심할게. 괜히 신세만 지내. 가족이라 믿었다. 하지만 가족의 말보다 침묵이 더 아프다는 걸 그날 알았다. 그날 아침 냉장고 문에 붙은 쪽지를 봤다. 이름도 인사도 없었다. 그냥 전기세 너무 많이 나와요라는 말뿐이었다. 그 한 줄이 내 마음을 찔렀다. 같이 사는 가족이면 말로 해도 되잖아. 근데 왜 꼭 이렇게 남겨야 했을까? 나는 그 쪽지를 떼지 못했다. 마치 내 죄목처럼 그대로 붙여놨다. 누가 봐도 작은 메모였지만 나에겐 당신은 이 집의 짐입니다라는 문장처럼 느껴졌다. 그날 이후 나는 불도 TV도 마음대로 켜지 못했다. 전기세라. 내가 그렇게 많이 썼나? 어머니, 그거 보셨어요? 제가 붙여놨어요. 봤다. 미안하다. 내가 깜빡했나 봐. 요즘 전기요금이 장난 아니에요. 낮엔 불 좀 꺼주세요. 그래. 알았어. 앞으로는 조심할게. 저녁엔 TV도 소리 줄이시고요. 지훈이 공부 방해돼요. 응. 그럴게. 저는 그냥 말로 하면 또 기분 나빠하실까 봐요. 그래서 쪽지로 했어요. 아니야. 괜찮아. 나 기분 안 나빠. 기분이 안 나쁜 게 아니라 마음이 시리구나. 오늘 점심은 그냥 시켜 먹을게요. 사람 마음은 종이 한 장 차이다. 그 종이를 붙인 사람은 있지만 그걸 읽은 사람은 평생 기억한다. 며느리 친구들이 집에 온 날이었다. 나는 괜히 그 앞에 서기가 미안해서 부엌 쪽으로 피했다.
조용히 설거지를 하는데 웃음소리가 자꾸 내 귀를 때렸다. 와인잔 부딪히는 소리 사이로 내 이름이 흘러나왔다. 우리 시어머니 아직 같이 사시거든요. 그 말 한마디가 내 등을 쿡 찔렀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웃음소리는 점점 커졌고 내 손은 떨렸다. 물컵이 떨어져 깨지는 소리에도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다. 그날 이후 나는 그 집의 식구가 아니라 불편한 존재가 됐다. 정희야, 집 너무 예쁘다. 인테리어도 깔끔하네. 고마워. 요즘 감성 카페 느낌으로 좀 바꿔봤어. 근데 너희 부모님은 따로 계셔? 아, 우리 시어머니 같이 계셔. 아직 혼자 두기 그래서. 요즘 그런 집도 있구나. 대단하다. 그쵸? 뭐, 효도한다고 생각해야죠. 근데 같이 살면 좀 불편하지 않아? 솔직히 가끔은요. 냄새나 생활 습관이 다르잖아요. 냄새, 내가 그런가? 그래, 내가 괜히 있었나 보다. 그래도 정희 씨는 착하다. 요즘 시어머니랑 같이 사는 며느리 어디 있어? 착한 게 아니라 그냥 아직 방법이 없어서요. 아이고, 미안하다. 어머니, 괜찮아요. 다음엔 제가 할게요. 남의 입에 오르내리는 내가 언제 이렇게 부끄러운 존재가 됐을까? 그날 이후로 나는 웃음소리가 무서워졌다. 그날 나는 아들 얼굴이 보고 싶었다. 그래서 식탁에 밥을 차려놓고 기다렸다. 문이 열리고 익숙한 발소리가 들렸다. 아, 오늘은 밥같이 먹을 수 있겠구나 싶었다. 하지만 그건 내 착각이었다. 아들은 눈을 마주치지도 않았다. 며느리는 방 안에서 TV 소리를 높였고 나는 그냥 식탁 앞에서 밥을 시켜갔다. 세상에서 제일 슬픈 건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었다. 그날 아들의 눈빛엔 죄책감이 있었지만 그 죄책감조차 나를 외롭게 했다. 영호야, 밥 먹고 와. 따뜻하게 덮여놨어. 엄마, 나 좀 피곤해. 나중에 먹을게. 그래도 먹어야지. 아침도 못 먹고 갔잖아. 여보, 오늘 회식 있다며? 응, 잠깐 나갔다 올 거야. 오늘은 집에서 먹어. 엄마가 내 좋아하던 갈치조림 했어. 어머니, 갈치는 냄새가 너무 심해요. 환기 다 시켜도 안 빠져요. 아, 미안하다. 그냥 너희 안방 쪽문 닫고 먹으면 되잖니. 요즘 누가 그렇게 살아요. 냄새 때문에 애도 힘들어해요. 정희야, 그만해. 뭘 그만해요? 제가 틀린 말했어요? 그래, 됐다. 내가 치울게. 엄마, 그냥 좀 이해해요. 정희도 요즘 예민해서 그래. 이해해. 늘 내가 이해해야 하는구나. 가족이란 게 다정한 말 한마디면 되는 줄 알았다. 근데 그 말 한마디가 없을 땐 세상 모든 소리가 나를 밀어내는 것 같았다. 사람이 집에서 내쫓기는 순간은 늘 아무 일 아닌 일에서 시작된다. 그날은 비가 왔다. 손자가 휴대폰을 잃어버렸다고 울었고 며느리는 그게 내 탓이라 했다. 나는 아니라고 했지만 내 말은 공기 속에 사라졌다. 아들은 아무 말도 안 했다. 그 침묵이 나를 무너뜨렸다. 억울함보다 무서운 건 아무도 내 말을 믿지 않을 때였다. 그날 나는 처음으로 이 집이 남의 집처럼 느껴졌다. 엄마, 내 폰 없어졌어. 뭐, 어디 둔 건데? 몰라. 어제 거실에서 봤단 말이야. 어머니, 혹시 보셨어요? 지훈이 휴대폰? 응. 아니, 나는 그런 거 몰라. 어머니 방 청소하셨죠? 어제 아침에. 응, 그랬는데 폰은 본 적 없어. 근데 왜 자꾸 물건이 없어지죠? 지난번에도 영수증이 사라졌잖아요. 정희야, 그건 내가 그냥 제발 좀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니? 그냥 힘들어요. 어머니랑 같이 사는 게
어머니, 죄송하지만 나가주세요. 지금 뭐라고 했니? 저희도 살기 벅차요. 이렇게는 더는 못해요. 정희야, 그건 좀. 당신도 솔직히 편하잖아요. 매번 눈치 보느라 힘들었다며. 영호야, 정말 너도 그렇게 생각하니? 엄마, 잠깐만 다른 데 계시면 안 될까? 정희도 예민해서 그래. 그래, 알았다. 잠깐이면 되겠지 뭐. 세상엔 고함보다 무서운 말이 있다. 나가주세요. 그 말 한마디면 평생 함께했던 시간도 그냥 문 밖으로 버려진다. 비는 그치지 않았다. 집을 나설 때는 그저 잠깐 내릴 줄 알았다. 하지만 비는 마치 나를 붙잡듯 계속 내렸다. 손엔 오래된 캐리어 하나. 그 속엔 옷 몇 벌, 남편 사진 한 장, 그리고 버리기 아까워 챙긴 김치통 하나. 그게 전부였다. 집을 나설 땐 뭐라도 말이 나올 줄 알았다. 어머니 가지 마세요. 미안해요. 그 한마디를 기다렸다.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문이 닫히고 나자 세상도 함께 닫힌 것 같았다. 골목길을 걸으며 나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그래, 내가 나가면 되지 뭐. 그 말이 내 입에서 나오는 순간 눈물이 아니라 웃음이 났다. 사람이 너무 슬프면 눈물도 아까워진다더니 정말 그랬다. 우산 없이 걸으며 생각했다. 이 나이에 내가 갈 곳이 있을까? 친구 집은 좁고 친정은 오래전에 사라졌다. 그럼에도 이상하게 두렵지 않았다. 이제는 누구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잠깐이나마 자유처럼 느껴졌다. 비가 내리고 내 그림자가 젖은 길 위에서 흔들렸다. 남편이 살아있을 땐 이런 날 나를 데리러 왔겠지. 그 생각에 가슴이 뻐근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진짜 혼자가 됐다. 그런데 묘하게도 그 혼자가 조금은 편했다. 그래. 나가라니까 나가야지. 괜히 더 있으면 민폐겠지. 아이고, 이런 것도 다 못 들고 다니네. 할머니, 비 오는데 우산이라도 쓰세요. 됐어요. 조금만 더 가면 돼요. 에휴, 세상 참 차갑네. 그래도 저 집 내가 얼마나 닦고 쓸었는데 이제는 청소도 눈치 봐야 하더니 나가라네. 영호야, 너 어릴 땐 엄마 손만 잡으면 세상 무서운 게 없다더니 괜찮아. 괜찮다 금자야. 이제 내 인생은 내 거야. 사람이 떠날 땐 꼭 이유가 필요한 줄 알았다. 하지만 이유는 핑계일 뿐이었다. 사람이 미워지면 그 사람이 하는 모든 게 불편해진다. 그리고 불편함은 결국 나가주세요가 된다. 그날 나는 그 말에 순순히 따랐다. 왜냐면 싸워서 붙잡을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살면서 제일 무서운 건 억울함이 아니라 이제 정말 끝났구나 하는 체념이었다. 그 체념이 내 등에 비처럼 떨어지고 있었다. 방 안은 따뜻했다. 그런데 이상하게 손끝은 시렸다. 이불 속에서도 추위는 들어왔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식은 탓이었다. 처음엔 무서웠다. 밤이 이렇게 길 줄 몰랐다. 누가 문을 두드릴까봐, 또 누가 안 찾아올까봐 그 두려움이 번갈아가며 나를 괴롭혔다. 그때 문득 떠올랐다. 며느리 얼굴, 아들 얼굴, 그리고 손자 웃음소리. 불과 어제까지 내 세상이던 것들이 오늘은 텔레비전 드라마 속 장면처럼 멀게 느껴졌다. 사람이란 게 참 간사하다. 같이 있을 땐 서로 지겹고 떨어지면 그렇게 그리워진다. 그런데 막상 다시 돌아가라면 나는 못 돌아간다. 내가 나간 게 아니라 그들이 나를 버린 게 아니라 이젠 그냥 끝이 난 거다. 그래도 이상했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그냥 텅 빈 방 안에서 나 자신이 허공에 떠 있는 느낌이었다. 벽시계 초침이 틱, 틱 울릴 때마다 그 소리가 내 심장 소리처럼 들렸다. 그 속에서도 나는 혼잣말을 했다. 그래도 살아야지. 이 나이에 울면 뭐하나, 내일도 눈 뜰 거잖아. 그 말을 하면서도 나는 울고 있었다. 이게 방이야. 창고야. 그래도 지붕은 있으니 다행이지. 이런 거라도 따뜻하면 됐지 뭐. 영감, 나 진짜 여기까지 왔네. 당신 없으니까. 세상이 이렇게 낯설다. 우리 영호는 밥 잘 먹고 있으려나. 정희는 그래도 행복해야 할 텐데. 그 애도 힘들겠지. 예전엔 손자 밥 차려주는 게 제일 행복했는데. 짜다. 이 짠맛이 내 인생 맛이네. 젊은 애들 웃는 소리 좋다. 나는 저 나이 때 뭐 했더라. 그래도 살아야지. 내가 무너지면 나까지 잃지. 영감, 나 내일은 교회나 가볼까? 그래. 오늘은 이만 자자. 울면 머리만 아프니까. 세상엔 참 따뜻한 것들이 많다. 불빛, 이불, 라면, 그리고 사람. 근데 사람을 잃으면 그 모든 따뜻함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도 살아야 한다. 살다 보면 언젠가는 다시 봄이 오겠지. 그 봄이 나를 위한 게 아닐 수도 있다. 그래도 괜찮다. 나는 오늘도 살아있으니까. 사람 인연이란 게 참 묘하다. 끊어진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아무렇지 않게 다시 나타난다. 그날 아침 교회 앞 벤치에 앉아 커피를 시키고 있었다. 밤새 잠이 오질 않았다. 눈은 부었고 마음은 더 부어 있었다. 그때 누군가 내 이름을 불렀다. 금자 아니야? 고개를 드니 박만수가 서 있었다. 세월이 흘러도 그 사람 특유의 거친 목소리는 그대로였다. 만수는 나를 보자마자 웃었다. 야, 내가 여기 웬일이야? 요즘 얼굴이 왜 이래? 나는 웃지 못했다. 그냥 고개만 끄덕였다. 우린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나눠 마셨다. 그 사람은 말이 많았다. 젊었을 때 같이 다니던 성당 일이며 남편 장례식 얘기며 지금 사는 세상 얘기까지. 처음엔 그저 오랜 친구 만난 반가움이었는데 이야기 끝에 나온 한마디가 내 인생을 바꿔놨다. 야, 너희 남편 그때 갖고 있던 그 밭 말이야. 혹시 아직 안 팔았지? 나는 깜짝 놀랐다. 그 밭이라니 남편이 죽기 전 나한테 넘겨준 시골 밭말인가. 그건 그냥 잡초밭이었고 아무 쓸모도 없는 땅이었다. 글쎄, 아직 있긴 한데 왜? 그거 지금 난리야. 개발 들어간다잖아. 지금 거기 땅 가진 사람들 다 보상받는다고 난리야. 그 말이 머릿속을 울렸다. 내가 버려졌다고 생각했던 세상이 사실은 나를 아직 버리지 않았다는 걸 그날 알았다. 야, 금자야. 너 얼굴이 왜 이렇게 됐어? 어디 아파? 아니야. 그냥 좀 사는 게 그래. 그때 너희 영감 죽고 나서 연락 끊겼잖아. 나 걱정했어. 살다 보니 다 인연이 끊기더라. 에휴, 세상 말이지. 혼자 남으면 진짜 서럽다. 그냥 조용히 살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사람들 마음이 더 무섭더라. 너 요즘 어디 살아? 고시원. 하루하루 지내지 뭐. 참, 내가 거기서 살 사람이 아닌데. 그때 너희 시골밭 아직 그대로 있지? 있긴 하지. 팔리지도 않고 아무도 관심도 없어. 야, 거기 지금 난리야. 개발 들어간다잖아. 뭐라고? 진짜야. 나도 뉴스 봤어. 그 일대가 전부 재개발 예정지래. 너 그거 등기 내 이름이지?
응, 나 이름으로 돼 있긴 한데. 그럼 넌 이제 부자야. 이 사람아. 부자. 에이, 그런 말 마. 진짜라니까. 이번엔 내가 웃을 차례야. 인생이란 게 참 그렇다.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한 순간 어디선가 누군가가 문을 두드린다. 그날 박만수를 만난 건 우연이 아니었다. 아마 하늘이 내게 마지막 기회를 주려던 거겠지. 그 말 한마디, 그 땅 아직 있지? 그게 내 인생의 새 장이 될 줄은 그땐 몰랐다. 세상이 나를 버린 줄 알았는데 그건 그냥 잠깐 비켜서 있었을 뿐이었다. 그날 나는 오랜만에 화장을 했다. 고시원 거울 앞에서 손 떨리며 립스틱을 그었다. 왜냐면 오늘만큼은 세상 앞에서 주눅 들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박만수의 말이 계속 귀에 맴돌았다. 그 땅, 지금 난리야. 너 그거 내 이름이지? 처음엔 믿기지 않았다. 그 밭은 그냥 풀밭이었다. 남편이 죽기 전 이거라도 챙겨두라고 남긴 땅이었다. 그게 세상에 남은 유일한 유산이었다. 나는 등기부를 확인하러 시청으로 갔다. 민원실의 공기는 딱딱했고 창구 유리 너머 직원의 표정은 무표정했다. 하지만 내 손은 떨리고 있었다. 혹시나 정말이라면, 혹시나 한 번만이라도 나한테 행운이 온다면, 이 땅 등기 좀 확인해 주시겠어요? 직원은 키보드를 두드리며 화면을 확인했다. 그리고 고개를 들더니 조용히 말했다. 박금자님 맞으시죠? 이 땅 단독 명의시네요. 네, 그런데요. 현재 공시지가 기준으로 약 100억 원 정도로 평가됩니다. 순간 세상이 조용해졌다. 형광등 소리, 사람들 웅성거림, 모든 게 멀어지고 오직 심장 소리만 들렸다. 100억이요? 내 입이 그렇게 따라 나왔다.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처음으로 내 인생이 내 편을 들어주는 느낌이었다. 저기요. 이 서류 좀 봐주세요. 남편이 남겨준 땅인데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알고 싶어요. 주소 좀 알려주세요. 고민시 행복구 사랑동 132번지요. 잠시만요. 그게 오래돼서요. 팔리지도 않고 그냥 버려진 땅이에요. 박금자님 성함으로 맞죠? 네, 현재 명의자 단독입니다. 그리고 공시지가가 100억 정도 되네요. 100억이요? 네.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됐어요. 보상 절차 들어가면 더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게 진짜 제 이름으로 돼 있어요? 네, 맞습니다. 축하드려요. 축하 그런 말 듣는 게 너무 오랜만이네요. 좋은 일도 생기잖아요. 세상 일 모르는 거죠. 그러게요. 세상 참 모르겠네요. 내 인생에서 축하란 말을 마지막으로 들은 게 언제였을까? 아들 결혼식? 남편 장례식 전날? 그 이후론 늘 미안하다는 말만 입에 달고 살았다. 그런데 오늘은 달랐다. 세상이 나를 무시하던 그 모든 순간들이 한꺼번에 뒤집히는 느낌이었다. 버려진 땅이 나를 구하고 버려진 내가 이제 세상을 구경할 차례였다. 사람 일은 정말 모른다. 어쩌면 하늘은 나를 시험한 게 아니라 기다리고 있었던 걸지도 모른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서류를 열어보았다. 박금자 단독 명의.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눈물이 났다. 남편이 왜 그때 그 땅을 내 이름으로 남겼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다. 그건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내가 잊지 말아야 할 존재의 증거였다. 그동안 나는 늘 미안했다. 아들에게도 며느리에게도 심지어 세상에도 미안했다. 살아있다는 게 죄처럼 느껴졌다. 그래서 더 작아졌고 더 조용해졌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달랐다. 내가 세상에 남긴 게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남편이 그 사람이 나 대신 세상에 남겨둔 게 있었다. 그건 돈이 아니었다.
그건 너는 버려진 게 아니다라는 말이었다. 나는 촛불 앞에서 기도했다. 영감, 이제 알겠어요. 당신이 왜 그 땅을 내 이름으로 남겼는지. 나더러 버티라고 한 거였죠? 불꽃이 잠시 흔들리더니 다시 곧게 섰다. 그걸 보며 나도 다짐했다. 이제 더는 울지 않겠다고. 이제 내 인생은 내가 지킨다고. 이게 다 내 이름으로 돼 있다니 꿈 같다. 영감, 당신이 이걸 다 알고 있었구나. 나 이제야 조금은 덜 미안하다. 그때 당신이 그랬지. 당신 이름으로 해놨으니까 나중에 꼭 지켜요. 그 말이 이 뜻이었네. 근데 영감, 나 너무 늦게 알아버렸어. 그래도 고마워. 덕분에 나 아직 안 죽었어. 이제부터는 나도 나를 챙겨야지. 그동안 너무 눈치만 봤어. 그래. 내일은 변호사부터 찾아가 보자. 나도 한번 살아봐야지. 영감, 이제는 나한테 미안하지 말자. 누구 눈치도 보지 말고 그냥 나로 살아보자. 오늘은 잘 잘 수 있겠다. 영감, 나 이제 안 울 거야. 당신도 그걸 바라겠지? 세상은 내게 이해해라, 참아라, 견뎌라만 말했지만 이제는 나도 말할 차례였다. 이제 그만 참겠다. 사람은 버림받아 봐야 한다. 진짜 버림은 세상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서 시작된다는 걸. 그날 밤 나는 나를 용서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제 내 인생은 내가 지킨다. 살면서 처음으로 변호사 사무실이란 곳에 들어갔다. 문 앞에 법률사무소이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그 글자가 유난히 낯설었다. 내 인생은 늘 참는 법만 배웠지. 지키는 법은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배워야 했다. 그래야 다시는 빼앗기지 않을 테니까. 젊은 변호사는 내 얘기를 조용히 들었다.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말했다. 이건 명백히 박금자님 단독 명의입니다. 아무도 이 땅에 손댈 수 없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동안 눌려있던 모든 게 무너져 내렸다. 억울함, 서러움, 분노, 미안함. 그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눈물로 터져 나왔다. 그는 티슈를 내밀었다. 나는 손끝으로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이제는 울지 않으려고 왔어요. 그냥 제 인생을 찾으려고요. 그는 미소 지었다. 그럼 이제 찾으시면 됩니다. 이제부터는 어머님이 주인공이에요. 그 말이 참 이상했다. 살면서 주인공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봤다. 어서 오세요. 어떤 일로 오셨나요? 남편이 남긴 땅이 있는데 누가 몰래 팔려고 한 것 같아서요. 등기부 등본 가져오셨나요? 여기요. 시청에서 받은 서류예요. 박금자님 명에 맞으시네요. 이건 아주 깨끗한 상태입니다. 근저당도, 압류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며느리가 팔겠다고 한 건 불가능합니다. 명의자가 본인 아니면 거래 자체가 무효예요. 그럼 다행이네요. 전 그냥 조용히 살고 싶었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이건 조용히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어머님, 너무 착하셔서 손해만 보신 거예요. 그래도 그 애가 며느리잖아요.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이라서 더 지켜야죠. 법은 가족도 예외가 아닙니다. 법 참 멀게만 느껴졌는데 이제부터 익숙해지시면 됩니다. 그 말 참 오랜만에 듣네요. 어머님, 이제는 남이 아니라 본인을 위해 사셔야죠. 세상은 차갑다. 하지만 그 차가움 덕분에 이제는 내 마음이 단단해졌다. 그동안 나는 사람만 믿었다. 그런데 오늘은 법을 믿었다. 세상이 나를 함부로 대할 수 없다는 걸 이제야 알았다.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다는 게 이렇게 후련할 줄 몰랐다.
그날 나는 처음으로 내 편을 만났다. 그리고 그 내 편이 바로 나 자신이었다. 사람이 변하는 데엔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 하루면 충분하다. 돈 냄새가 나는 하루였다면 더더욱. 며칠 전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다. 언론에서 개발 소식이 났어요. 이름이 기사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세상은 다시 나를 찾기 시작했다. 전엔 내 전화를 받지 않던 아들이 그날은 먼저 찾아왔다. 며느리도 함께였다. 나는 그들의 얼굴을 보자 이상하게 마음이 조용했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오히려 내가 물었다. 그래, 잘 지냈니? 그 질문에 며느리 눈이 붉어졌다. 사람은 후회할 때마다 울지만 그 눈물의 절반은 미안함이 아니라 두려움이다. 그들도 그랬다. 혹시 어머니가 우리를 용서 안 하면 어쩌지? 나는 그 두려움을 느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이상하게 편했다. 이제는 내가 그들을 판단할 수 있는 자리로 올라온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래서 그날 나는 분노 대신 조용한 미소로 대답했다. 누구세요? 엄마, 나야. 그래. 들어와. 어머니, 오랜만이에요. 그래. 얼굴 많이 상했네.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요. 진짜 몰랐어요. 그 땅이 그렇게 된 줄도. 그럼 알았으면 뭐가 달라졌을까? 저희가 그때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어머니한테 그렇게 할 게 아니었어요. 그래. 근데 사람 마음이란 게 참 묘하지. 가난할 땐 무시하고 부자 되면 무릎 꿇고. 엄마, 제발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진짜 반성했어요. 그래. 나도 반성했어. 너무 오래 참은 걸 반성했지. 그럼 우리 다시 같이 살면 안 될까요? 이젠 혼자가 좋아. 그래야 내가 나를 잃지 않거든. 그래도 밥은 먹고 다녀. 인생이 밥보다 쉬운 건 없으니까. 세상은 돌고 돈다. 버림받은 자리엔 언젠가 후회가 찾아온다. 그날 나는 복수 대신 평온을 선택했다. 미움은 오래가지 않지만 용서는 오래 남는다. 용서란 그들을 위한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거였다. 그날 이후 나는 비로소 자유로웠다. 나는 복수하지 않았다. 그럴 가치도 없다고 생각했다. 대신 정리했다. 사람이든 돈이든 마음이든. 며칠 뒤 개발 보상금이 들어왔다. 통장에는 숫자가 가득했다. 1,000억. 내 평생 본 적 없는 숫자였다. 한때는 1,000원 때문에 눈치 보고 지하철 타면서 잔돈 세던 내가 이젠 은행에서 사인을 하며 웃고 있었다. 직원은 나를 부러워했다. 하지만 나는 웃지 않았다. 이 돈이 행복을 사주는 건 아니란 걸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날 통장을 3개로 나눴다. 하나는 나를 위해, 하나는 손자를 위해,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이 세상 어딘가 외로운 사람들을 위해. 사람이 가진 게 많아도 마음을 나누지 못하면 결국 비어 있더라. 나는 이제 비워야 했다. 그래야 남은 인생이 가벼워지니까. 창구를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햇살이 눈부셨다. 그 빛이 마치 내 인생을 새로 쓰는 펜 같았다. 박금자님, 입금 확인되셨습니다. 총 100억 원 맞으시고요. 얘 참 신기하네요. 숫자가 이렇게 많을 수도 있네요. 네. 정말 대단하세요. 이 돈으로 뭐 하실 계획이신가요? 글쎄요. 아직 생각 중이에요. 근데 분명한 건 쓸 곳은 정해졌어요. 가족에게 드리시려고요? 가족이요. 글쎄요. 아, 죄송해요. 사적인 질문이었네요. 괜찮아요. 이제는 서운하지 않아요.
그래도 인생이 한 번에 이렇게 바뀌다니 영화 같네요. 인생이 영화라면 난 이제부터 감독으로 살려 해요. 감독이요? 응. 이제는 남이 짜준 대본 말고 내가 쓴 대로 살려고요. 정말 멋지세요. 고마워요. 근데 이 돈은 그냥 숫자예요. 행복은 저 밖에 있더라고요. 밖이요? 햇살, 커피 냄새, 새소리 그런 거요. 이제 진짜 내 이름으로 사는 인생이네. 돈이 많다고 사람이 달라지는 건 아니다. 다만 사람을 대하는 눈빛이 달라질 뿐이다. 나는 이제 안다. 가진 것보다 버릴 줄 아는 게 더 큰 용기라는 걸. 그동안 움켜쥐느라 아팠던 손을 이제는 펴기로 했다. 누군가는 나를 불쌍하다고 했지만 이제 나는 말한다. 나는 불쌍한 게 아니라 자유롭다. 모든 게 정리된 뒤 나는 마지막으로 그 집 앞에 갔다. 그 집이 나를 버린 게 아니라 그 집에서 내가 떠난 거였다는 걸 이제야 알았다. 문 앞엔 예전처럼 화분이 놓여 있었다. 꽃이 피어 있었다. 누군가 가꾸고 있다는 건 그들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뜻이었다. 나는 문을 두드리지 않았다. 이제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다. 용서는 꼭 얼굴 보고 하는 게 아니니까. 그때 창문 사이로 익숙한 그림자가 보였다. 아들이었다. 그리고 잠시 뒤 며느리의 손이 그 뒤에 닿았다. 둘은 아무 말도 안 했다. 나도 그랬다. 그저 서로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사람이 사람을 미워하는 건 어렵지 않다. 하지만 그 미움을 내려놓는 건 오랜 용기가 필요하다. 나는 그 용기를 오늘 내 손으로 마무리했다. 꽃을 화분 옆에 놓고 돌아섰다. 바람이 불어왔다. 그 바람 속에서 나는 드디어 자유로워졌다. 이 골목 냄새도 바람도 그대로네. 이젠 진짜 끝내자. 금자야. 엄마 오셨어요? 응. 그냥 인사하러 왔어. 어머니 들어오세요. 아니야. 이젠 내 자리가 아니야. 그동안 연락도 못 드리고 미안해요. 괜찮아. 다 지나간 일이다. 저 정말 죄송해요. 그땐 제가 어리석었어요. 사람은 다 어리석게 살지. 나도 그랬어. 그래도 한 번만 밥이라도. 이젠 됐다. 너희 밥 냄새 맡으면 또 마음 약해질 테니까. 울지 마. 이제는 서로 웃으면서 살아야지. 나 이제 여행 좀 다녀보려 해. 혼자요? 그래. 이젠 혼자서도 잘 살아야지. 이제야 알겠다. 용서란 누굴 위해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자유롭게 해주는 거라는 걸. 그 집 앞에서 나는 마지막으로 과거와 인사했다. 이제 나는 어디든 갈 수 있다. 길이 좁아도 바람이 차가워도 괜찮다. 왜냐면 내 마음은 이제 따뜻하니까. 그날 이후 나는 진짜로 살아가기 시작했다. 세상은 여전히 바쁘게 흘러가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 바쁜 세상 한가운데서 드디어 쉼을 배웠다. 매일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살던 내가 이젠 내 발로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걷는다. 버림받았다고 생각했던 지난 시간들이 이제는 전부 나를 단단하게 만든 시간이었다. 아침 바다를 보며 문득 웃음이 났다. 그래, 나 아직 살아있네. 그 말이 이렇게 따뜻하게 느껴진 건 평생 처음이었다. 주머니 속엔 여행 노트 한 권이 있었다. 그 안엔 내가 직접 쓴 글귀가 있었다. 오늘도 살아간다. 어제보다 조금 더 나답게. 남들은 내가 100억을 얻었다고 말하지만 진짜 얻은 건 돈이 아니었다. 나는 나 자신을 되찾았다. 사람들은 묻겠지. 왜 그 돈으로 더 좋은 집을 안 샀냐고. 하지만 나는 이제 안다. 좋은 집보다 좋은 마음이 더 비싸다는 걸. 바다는 잔잔했고
그 물결 위로 지난날의 내 그림자가 흘러갔다. 나는 그 그림자를 따라 천천히 걸었다. 그 길 끝에서 새로운 인생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 바다, 참 오랜만이다. 이제는 남이 아닌 내 눈으로 세상을 본다. 사진이 잘 나오네. 나도 꽤 괜찮은 피사체였어. 영감, 나 여행 중이야. 당신이 늘 가보고 싶다던 바다야. 이제 당신 걱정 말아요. 나도 잘 살고 있어요. 이젠 외롭지 않아. 외로움도 이젠 친구 같아. 살다 보니 알겠더라. 인생은 결국 혼자서 마무리해야 하는 거더라. 그래도 그 혼자라는 게 꼭 슬픈 건 아니었어. 이제 진짜 내 이야기로 살아갈 거야. 그래, 사라져도 돼. 어차피 내 마음엔 남으니까. 좋다. 참 좋다. 사람은 누구나 한 번쯤은 넘어지고 누군가에게 버려진다. 하지만 버려지는 건 끝이 아니다. 그건 새로 피어나는 시작이다. 나처럼 당신도 언젠가 다시 웃게 될 거다. 오늘도 우린 살아간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